안녕하세요. 안유화 경제투자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그 갈등이 어떻게 계속될 것이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서 미국 바이든이 일본으로 갔죠. G7이라고 하는 국가들領導자들이 일본에서 사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당시에 그 G7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탈중국화가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실제 또 중국 상무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장관입니다. 미국 또 상무부 장관,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보통 미국 상무부 장관이 나올 때는 대부분 중국의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뭐 어떻게 올리냐 뭐 이런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 중국 상무부장 두 장관이 만나서 오히려 좀 건설적인 내용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지금 상황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과의 이 갈등, 그리고 한국은 주로 중국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이 지리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옆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지금 딱 중국 옆에 있고, 그리고 러시아, 일본 이런 지금 급격하게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국가들 옆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수출로 주로 세계적 경쟁을 키워왔고, 또 앞으로 수출로 계속 경쟁력을 초격차로 유지해야 되고, 또 한국도 그런 속에서 새로운 또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중 갈등, 또 중국의 이런 대반격, 결국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중국판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네트워크상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 한해서 특히 국가안전 관련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자제 사용해야 된다. 자제해서 사용하라. 이런 처음으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대반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11% 시장 정도를 했어요. 메모리 쪽에. 그래서 약 33억 달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는 세계에서 SK 하이닉스 세계에서 가장 메모리를 잘하는 세계적인 최강국이죠. 그래서 당연히 마이크론 거 안 쓰면 그 기존 고객들은 가장 안정성이 높고 또 경쟁력이 있는 한국 계열, K계열 메모리를 써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미국 하원 이런 정치인들이 그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우지 말라, 어떤 간접적인 협박성적인 이런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행위나 이런 걸 보면은, 가치는 공유하되, 동맹국가잖아요. 가치는 공유하되, 이익은 공유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중국에서 공장을 갖고 계속 지속 투자를 해왔고, 이런 기업들이 또 중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거의 뭐 SK하이닉스는 중시장이 40%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의 갈림길에 나와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제가 우리가 가치 사슬链, 가치 밸류체인 측면에서 풀어볼게요.
이런 그 핸드폰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는 이렇게 완성된 핸드폰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만 원짜리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다 이러면 이게 수많은 부품들로 이 안에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안에 공급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삼성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글로벌 소싱해서 공급받아서 최종 이렇게 조립을 해서 우리 소비자 손에까지 오는 데에는 수많은 그 기업들이 여기 생산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밸류 체인이라고 해요. 한 제품의 밸류 체인, 가치 체인. 제품이 100만 원짜리가 생각, 아이디어로부터 그리고 각 수요하는 부품을 직접 만들거나 R&D를 통해서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이미 생산한 다른 나라의 기업과 사오거나 그리고 최종 조립해서 상표를 붙여서 고객한테 파는 이것을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첫 생각, 아이디어, 이거 설계죠, 설계. 이런 거 하겠다, 이런 스마트폰 설계, IP라고 합니다. 지재권, IP 설계를 하고, 자, 개념이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자 하고 디자인과 R&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요. R&D를 통한 다음에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설계에 따라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마케팅 통해서 고객한테 팝니다. 이거를 CR이라고 표현해요. Customer Relation. 고객한테 최종 팔죠. 그래서 IP부터 R&D, 제조, 마케팅, CR 이게 하나의 밸류 체인입니다. 그럼 보통 이 IP, R&D, 생산, 마케팅, CR 고객한테 하는 이 밸류 체인에서 이게 100만 원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다. 누가 제일 많이 갖고 가냐면 IP가 제일 많이 갖고 갑니다. 예를 들면 이게 50만 원은 IP가 돈 뭐 예를 들면 애플이 그렇거든요. 애플은 주로 설계만 합니다. R&D부터 제조, 생산 다 중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팝니다. CR이 글로벌입니다. 그럼 누가 돈 제일 많이, 애플이 제일 많이 벌어가요. 실제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IP가 50만 원 벌어가고 100만 원 중에 그 다음에 R&D가 한 25만 원 벌어가고 그 다음에 마케팅 CR이 한 30만 벌어가고 그렇죠? 30만 아니고 한 20만 벌어가겠네요. 제조가 한 5만 원 벌어가. 이렇게 제조가 제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전 세계는 세계화였잖아요. 글로벌 공방이 하나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분업이 됐어요. 제일 잘한 미국이 IP를 했고 R&D는 뭐 독일도 잘하고 한국도 잘하고 일본도 잘하고 이런 제조 강국들이 하고 중국이 생산 공장 역할을 했죠. 생산 공장. 그리고 마케팅 또 뭐 미국도 잘하고 한국도 잘하고 뭐 딱 잘하는 기업들을 하고 주로 세계에 팔았죠. 그 주로 CR이라는 게 주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과거 30년은 이런 세계화 속에서 서로 잘하는 걸 앞세우면서 중국 노동력이 제일 싸니까 주로 생산 공장 역할을 했고 한국이나 독일, 일본은 R&D, 제조, 앞단에 있는 부가가치 높은 앞단을 했고 미국은 IP, 장비 이런 어려운 거 했고 원천 기술 쪽 했고 이래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측면에서도 원래는 이게 IP, R&D, 제조, 마케팅, CR이 그냥 한 개 기업이 부서별로 다 있었어요. 우리가 삼성 가면 IP 부서 있고 R&D 부서 있고 제조 부서, 생산, 마케팅 부서, 뭐 CR 이렇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AS 부서. 근데 이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도 굳이 한 개 기업이 IP, R&D, 제조, 마케팅, CR 이거 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글로벌에서 소싱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플도 IP만 하고 주로 생산, 제조, R&D가 다 중국에서 했다는 건 중국에 소싱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런 면에서 기업들이 주로 살아왔고 가장 큰 또 이 세계화 속에서 중국도 처음에 생산 공장 역할만 했지만 또 만들다 보니까 R&D도 잘하게 됐고 또 막 심지어 어떤 원천 기술까지 AI 쪽이나 이런 데 원천 기술까지 확보하게 돼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게 우리가 과거 살아온 30년 세계화 속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이 밸류체인에서 처음에는 중국에 IP가 없었어요. 당연히 R&D도 못했죠. 주로 생산만 했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수출하면 중국은 5만 원밖에 못 벌었죠.
그러니까 수출은 중국에서 다 잡혀요. 중국이 무역 규모 5조 달러 넘어가거든요. 수출은 중국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벌어갔어요. 왜냐면 중국은 제일 부가가치가 낮아서 생산만 제조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트럼프가 중국을 관세로 때릴 때 억울하다고 한 게 그거거든요. 너네가 돈을 다 와서 생산해서 수출해 벌어가고는 왜 우리를 뭐라 하냐.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아무 많이 팔아봤자 결국은 핵심 기술과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노가다로 돈을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결국은 CR 14억이 중국 시장이잖아요. 방대한 시장이 있었죠. CR 방대한 시장. 그래서 주로 다국적 기업이 IP를 갖고 들어가서 R&D하고 또 중국 농자를 생산하고 마켓청에서 중국 14억 시장이 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돌아갔는데 또 중국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방대한 그것도 그러면 방대한 시장을 그냥 마켓이라고 되는데 왜 커스터머 릴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중국은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재미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은 그 우울증 환자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까지 포함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거의 2억 명이 되거든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2억 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2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다양화가 되게 장점이에요. 왜 테슬라가 중국에 갔을까요? 진짜 빅데이터는 중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율주행 시대는 데이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미국에서 15년 할 걸 중국에서는 3년이면 끝난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다양성에 방대한 진짜 빅데이터가 있는 국가 시장에 엄청난 특히 미래 우리가 메타버스 사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고 스마트화, 전 세계가 스마트화, 모바일화, 가상화 이런 쪽으로 감에 있어서 데이터가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데 그게 다양성이 확보되고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방대한 CR이 엄청나게 큰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기업은 처음에는 기술이 없었어요. IP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냐면 샤오미가 4년 만에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먼저 인터넷 들어가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게 주로 젊은 애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샤오미 이 컴퓨터가 되게 싼 거예요. 샤오미 컴퓨터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먼저 샤오미가 그 주문을 오더를 받고 그다음에 그 주문 제작해요. 내내 이거 해라. 내내 이거. 그다음에 다 붙여가지고 제작하고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팔았거든요. 당시에 CR이 2억 명, 3억 명 이랬어요. 샤오미 팬들이 많았거든요. 싸니까. 또 젊은 애들이 10대, 20대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방대한 시장에 힘입어서 바로 세계적 기업이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세계로 나가서 IP를 인수합병 시작합니다. 그게 인도도 갖고 미국도 갖고 유럽도 갖고 이러면서 많은 IP를 사왔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원천 기술 개발까지 가는 이런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된 거죠. 알리바바, 텐센트 다 똑같습니다. 알리바바도 사실은 시초는 미국에서 야후 이런 개념으로 중국의 바이두는 완전 야후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전자상 거래 그걸 모델을 그대로 중국까지 한 게 알리바바가 됐죠. 텐센트도 똑같습니다. 자기 처음부터 IP를 갖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CR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성공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런 CR만 갖고 있던 기업이 이제는 IP 원천 기술까지도 확보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IP의 곱하기 CR, 방대한 시장 규모, 다양성의 시장 규모, 곱하기 창조지수 IP라고 했을 때 중국의 창조 경쟁력은 세계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서 미국 국방부 요청에 의해서 중국 기술 경쟁력은 과연 어디까지 수준일까 보고서를 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그 몇 개의 영역을 빼고는 장비, 미래 이런 기술 쪽에서 몇 개 영역 빼고는 5개 영역 빼고는 중국이 다 절대적으로 1위로 나왔습니다. 호주 정책연구기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IP도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원천 기술 0에서 1로 만든 능력은 미국에 비해 떨어집니다. 근데 중국이 잘하는 거는 무에서 0에서 1을 만드는, 무에서 창조하는 걸 잘하는 거다. 1에서 언개를 만드는 응용, 산업 응용, 확산, 응용 쪽이 더 세거든요. 근데 미국이 잘하는 거는 원천 기술이죠.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이번에도 오픈 AI, 이런 뇌과학, 이런 쪽,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이런 다 원천 기술 쪽에 인지과학, 이런 원천 기술 쪽 미국이 더 잘합니다. 근데 중국은 산업 인터넷, IoT, 디지털 화폐, 뭐, 서비스형 로봇, 이런 응용 쪽을 잘합니다. 그게 중국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1에서 언개를 하는 건 중국이 잘하는데 0에서 1은 미국 잘하니까 그동안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가는 건 서로 윈윈이었죠. 근데 지금 그게 미국은 중국을 갖다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정확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유일한 경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탈중국화 하겠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뭐냐면 미국의 대중 외교 전략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같은 결정적 종결 상태. 그러니까 결정적 종결에서 아예 같이 안 노는 냉전, 그게 아닌 미국의 이해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와 가치의 우호적인 조건들을 확보하며 미국의 이해와 가치의 우호적인 조건들을 확보하며 중국과 공존하는 안정적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키워드가 coexistence예요. 공존이거든요. 공존을 하는데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10년에 결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 백악관에서 작년 5월 26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금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방송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중 관계는 냉전이 아닌 양전이다. 량전, 중국어로 쿨워, 코드워가 아니라 쿨워.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갈등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건 경쟁하고 제어할 건 제어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둘이 끊어진다는 거는 서로 죽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가 절대적으로 미국하고 가깝게 가는 이런 단일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해야 돼요. 요즘에 지금 미국 쪽에 바이든이 또 어떤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 또 중국하고 굉장히 관계 개선을 가깝게 해나갔을 때 한국은 굉장히 멀쩡해질 수가 있거든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상황이. 괜히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가깝게 가면. 그래서 그런 것도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라이브 투시경, 안유화 투시경 라이브 세미나를 또 하려고 합니다. 대중 강의를. 많은 분들을 상대로 투시경 라이브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경제학 쪽에 있던, 이 증권시장에 들어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이죠, 의도치 않게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학 전문가들이 분석과 보고서를 보게 되고 읽게 돼요. 근데 한국, 많은 나라 똑같아요. 일본, 세계적인 많은 나라 경제학적 교과서는 미국의 경제학 이론들을 주로 씁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학적 이론은 정치 경제학이 아닙니다. 완전 시장 경제를 가정으로 해서 많은 이론들이 정립이 됐어요. 여기에는 어떤 정부의 강권 정치나 어떤 정치 경제학적 혹은 이런 패권 국가의 힘의 논리가 이 경제학 교재에는 없습니다. 주로 완전 시장 경제를 가정으로 해서 그리고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재무 이론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평가는 모든 에셋 프라이싱, 가격 결정 모델들, 기업가치 평가는 우리가 많이 쓰는 ROE, PE, PB, PS, 우리가 익숙한 이런 가치평가 모델들이 다 완전 시장 경제를 가정으로 하고 기업가치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는 시장이
정치에 힘이 들어왔어요. 공급망 국가 안보,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 개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공급망 안보 개념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과 수요가 완전 시장 원리로 균형점을 찾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들이 살아가야 되는 환경은 공급과 수요가 시장 원리로 만난 그 점에서 최소의 균형을 찾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원가 불문, 가격 불문, 우리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거는 가격 상관없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TSMC 왜 미국을 가야죠? 갈 이유가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어떤 글로벌 시장 때문에 미국, 유럽,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적 원리를 보면은 굳이 그 방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TSMC는 이게 가장 미중 갈등이 노출된 기업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경제학적 기업 가치 이론으로 TSMC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게 경제학적 원리로 균형점을 찾는 결국 기업이 주주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진 기업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국가의 정치 경제학적 힘의 논리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삼성전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전통 기업 가치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미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고 마이크론이 안 했던 중국 33억 달러 시장을 하지 말라고 해요. 원래는 시장 균형점 차원의 시장 원리로 가면 해야죠. 아니 33억 달러가 지금 한국 돈으로 거의 4조 되는데 그 시장을 왜 안 해요? 시장 원리로 하면 해야죠. 그러면 이 기업 가치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정치 힘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손이, 즉 보이지 않는 손을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기업 가치 시야, 인사이트, 방법, 흐름, 논리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번 주식의 라이브 세미나에서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들으시고요. 또 제가 책에도 지금 이론적 정립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안유화 경제 투자론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큰 시대적 변화에 와 있습니다. 제가 송강호가 나오는 관상, 그 영화를 늘 강연 마무리에 제가 클로즈 멘트로 씁니다. 송강호가 거기에서 관상을 잘 보는 관상어로 나오는데 수양대군의 관상을 정확하게 관상이 좀 흉악하게 생겨서 왕이 될 상이 아니도 되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적 운명을 보지 못했네. 파도는 바람이 만드는 것인데 바람을 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았으니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과거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파도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 시대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읽을 줄 알아야 우리의 투자와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강연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내용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